재정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전략 간담회 열렸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210조 원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210조 원 가운데 약 178조 원이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사업 등에 쓰는 재정 지출입니다. 분야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 말이 조금 길 수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등 혁신 경제 부문에 54조 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서민 금융 지원 강화 등 균형 성장에 60조 원, 출산 육아 지원 확대 등 튼튼한 사회 항목에 58조 원, 군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비롯한 외교 안보 등 항목에는 6조 5천억 원인데요. 우선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경으로 국가 채무는 1,300조 원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게 좀 지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건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살림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 많은데 쓸 돈은 없어 고민이다. 비효율적 혜택을 받는 잡초를 뽑아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안 중 하나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용인 88 골프장입니다. 10년째 매각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걸 왜 정부가 가지고 있냐? 조속히 매각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또 환수되지 않은 친일파 재산을 환수해서 보훈 예산으로 쓰자는 주장도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별도로 챙겨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아울러서 SOC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 그리고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세수를 보완하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좀 보셨는지 제가 길게 이제 좀 배경 설명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님?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돈이 없으면 아껴 써야죠. 근데 본인들 마음대로 선거 시즌 맞춰서 그리고 당선됐다고 축하 파티 하듯이 말도 안 되는 쿠폰이 아닙니다. 국민당 15만 원씩 갑자기 지급하는 것은 쿠폰이라는 말 자체도 틀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금 살포 행위를 하면서 본인들 지지율이라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에 관여될 수 있도록 그럴 때마다 세금을 마음대로 쓰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 앞두고 나서 항상 그런 시점에마다 국민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 풀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선 앞에 저는 또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광복절 사면 앞에 지금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들이 계속해서 재정 건전성 훼손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가빚이 1,000조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꼭 보수 정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멍들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노력을 해놓고 나면 이 사람들이 곡간을 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것보다 더 쉽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생색은 또 다 내는 그 반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렇게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잡초를 뽑아야 되니 많이 하는 게 너무 우스운 게 이 사람이 바로 현금살포 포퓰리즘을 통해서 시장부터 지사부터 대통령까지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본적인 국가 재정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본인들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나 양심이 있다면 국민께서 지금 피땀 흘려서 버신 돈들 그리고 국민이 열심히 각자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본인들이 소비함에 있어서 최소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라.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고 세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국민들 여론 확인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지원금 안 받고 싶다고 표현하셨던 여론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네. 젊은 층이 그랬거든요. 지금 15만 원 받지만 나중에 각각 얼마씩 우리가 갚아야 될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게 우리 세대에게는 1,000만 원씩 갚아야 될 빚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인식을 좀 심각하게 공직자라면 아무리 민주당에 부역하는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좀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세금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님은 이제 고가는 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무너뜨리고 있다. 양심과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재정 건전성 문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이고 한일 국교 정상화된 지 이제 60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네, 해인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게 친일파 재산 환수라는 키워드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강제징용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 하나로 저희가 전범 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을 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화이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배제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사의 문제가 경제적인 갈등의 문제로 이제 커졌었고 그래요? 거기에 또 대응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는 뭘 했었습니까?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또 이제 군사 안보적인 영향까지 그런 문제가 확산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사의 문제가 예전에는 국내 내부의 그런 집토끼의 그런 응집력을 발휘했다는 그런 측면이었다면 문재인 정부 때 발생했던 이 강제징용 이슈는
집토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또 군사 안보의 갈등 문제까지 갔었던 그런 문제를 야기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친일파 재산을 환수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친일파 재산 환수라는 게 말은 굉장히 시원하고 또 속이 또 시원하고 야 그런 돈 당연히 걷어들여서 세수 부족하는 거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견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여전히 친일파라는 그 규정과 친일파 속에서의 그 재산 그 관련된 소송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의 목표는 그 이면에는 반일 민족주의로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한일 관계, 이란 관계의 설린 우호 친선보다는 또 다른 갈등 국면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그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백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의 문제에 더해서 한일 그런 친선 우호의 관계가 지금 중요한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일파 재산을 환수한다는 이런 반일 민족주의를 키우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에 대한 문제를 같이 제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주제를 넘겨서 어제 오후 대통령실이 장관급 인사 6명, 차관급 인사 10명 발표했었습니다. 우선 사진을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서 자 띄워주시면 제가 한 분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은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 출신의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은 전력 있습니다. 자, 다음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이고 국가교육위원장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정인 부산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차정인 교수는 올해 초 부산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것을 두고 학생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좀 말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또 차관급인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이찬진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출신입니다. 이 밖에 민주평통자문회 사무처장, 통합진보당 출신인 방용승 씨가 내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조국 전 대표 사면에 이어서 이번 인사에서도 진보 진영의 대선 청구서 받아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교조, 민변, 통진단 인사가 포함된 이번 인선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어떤 인물을 이야기하고 싶으신지 대변인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는 먼저 교육계 관련해서 좀 짚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조희연 교육감 이번에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 장관 전교조 출신의 음주 전과자입니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장 정말 중책입니다. 아주 오랫동안의 국가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여기에 조국 사태 때 조민을 두둔했었던 당시 부산대 총장이었죠. 차정인 교수가 발탁이 됐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청년들을 완전히 절망하고 분노하게 하는 최악의 인선이다. 최악의 교육계 인선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87 체제 기득권, 세습 기득권이 사회주의 계급국가 선언을 한 것과도 같다고 봤습니다. 이 인물들이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당했던 불공정의 원흉들이 그대로 지금 국가 교육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공직자로 임명이 됐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대놓고 저희 세대들을 보고 기만을 하는 것이고 모욕을 하는 인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당한 불공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대물림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도 꼭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음주 전과자에다가 전교조 부위원장 출신이 이런 분이 도대체 어떤 교육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요 그냥 교육부만 소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부총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출산 정책부터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전과자가 그리고 정말 교육에 있어서도 편향성을 그냥 노출을 하고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해왔던 이런 인물이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그리고 사실상 기회의 사다리를 완전히 박탈을 해버렸던 상징과도 같은 조국 사태 당시에 당사자인 조민을 두둔했던 사람이 국가교육위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이 나라에 살면서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꼈고요. 이것은 제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 저희 또래 다수가 당연히 느꼈을 공감했을 감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 조희연 사면이 이런 좌편향적인 인물들 그리고 이런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인물들이 국가 교육에 있어서 주요 공직을 맡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요. 교육의 정치화와 결국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념 주입을 강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교과서에 있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삭제됐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가 복구를 했지만요. 조만간 또다시 그 자유의 가치가 삭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시 정책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복구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일어나기가 더더욱 어려워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문화일보 진짜 단독 보도를 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감 시절이었죠. 2019년 10월 26일 자신의 SNS에 오늘을 이제 탕탕절이라고 이제 뭐 부르기도 한다지요? 라면서 이제 조롱했던 논란이 좀 일어서 이제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간사님? 우리 여가부 장관 한 건만 전 얘기할게요. 우리 강선우 후보가 낙마를 했죠. 근데 여전히 지금 정치권에서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2차 가해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시민 작가께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보좌진이 본인의 그 일탈 행위를 마치 강선우 의원이 그런 갑질을 한 것처럼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보좌진이 일 못해서 잘렸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과 다른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유시민 작가는 원래 그런 행태를 많이 보여서 이제는 뭐 믿는 분들이 거의 없어져. 예, 뭐 사실 뭐 기대하지도 않지만 이제 아까 백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86 운동권의 그 고정된 사고 방식과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사실이 아닌 게 사실로 둔갑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가 지금 일고 있고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이 지금 신임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민변 출신의 여성 인권위원장 출신인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강선우 전 그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재명 정부에게? 아니 그러니까 원민경 지금 이번에 후보자가 네. 그 전에 낙마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상을 갖고 계신지 그럼 본인이 낙마한 강선우 후보에 비해서는 어떤 강점과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본인은 어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뭐가 더 강점이 있는지를 당당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많은 그런 지지와 그 비호 속에서 강선우 후보를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고요. 그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뭐 모든 장관 후보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지금 새 정부에서 이제 임명한 장관 후보자들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장관 후보자가 정말로 고심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고심했겠느냐.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꽂아주면은 나는 자리 하나 차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제 지지율이 조금 반영이 돼서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뭐 어떤 이제 민주당 뭐 인사들은 장관 뭐 인사라 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국민분들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때로 거슬러만 가도 사실 대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금 실망해서 그 표가 갔다라는 해석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이제 품었다라고 하기에는 그것조차 이제 의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쨌든 지금 지지율 사진이 저희 그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지지율이 계속해서 요즘은 떨어졌다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 여론조사는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11일에서 12일 양일간 조사한 겁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긍정평가 54.7%, 부정평가 39.5%로 집계됐고요.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40대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대변인이 뭐 인사 문제, 그 다음에 뭐 정청래 당대표의 행태, 뭐 특검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인사 문제도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특검보다는 저는 정청래 당대표의 당선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전당대회하고 정청래 당대표 당선되자마자 지지율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특히 저는 또 조국 윤미향 사면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헤게모니 갈등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40대를 찍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40대가 친문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이 김어준 유니버스의 굉장히 종속적인 세대이기도 한데요. 이 세대들의 특징이 친문 성향이 보다 강하기 때문에 뭐 강선우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친명 세력과 친문 세력이 대립할 때 분명히 친문 세력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정청래 당대표나 이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들이 볼 때는 이 민주당에 있는 기성 카르텔이 말하는 대로 이재명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비난의 목소리들이 커질 것이고 지지율에도 이런 것들이 아마 악영향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특히 40대를 특정해서 본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애초에 들어왔었을 때 지지율이 60%대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전 정부, 그러니까 이전 전 대통령들과 비교했었을 때는 그것도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시각도 사실 처음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허니문 기간이 뭐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허니문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지율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일 거고 네. 이제 8월 말에 관세 협상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끝나고 나면은 지지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바닥을 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대변인님도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하시는 편이신지요? 네, 그리고 초반에 약간 지지율의 긍정 효과를 얻었다면 이 15만 원 현금 살포의 영향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그게 결국에 국민 빚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인사 문제도 많았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미국 백악관과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의견이 또 다르지 않았습니까? 네. 쌀 개방 미국에서는 했다 그러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말이 달랐죠. 그리고 지금 북한 대북 정책 관련해서도 오늘 김여정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마는 분명히 북한에서도 확성기 철거했었다, 호응했다라고 했지만 안 한다라고 했고 또 모욕적인 언행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서서 유시민 씨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유시민 씨가 갖고 있는 이 영향력이 그동안에 뭐 지식인 신용을 하면서 예능 같은 데 출연을 하면서 친숙한 이미지로 본인이 여러 가지 오피니언 리더인 척을 해왔지만요. 이분이 특히 젊은 남성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시각을 많이 표출해왔습니다. 네. 가령 이재명이 구속된다면 2030 남성 탓이다. 또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뭐 박구용 당시에 당원교육연수원장 이분도 논란 많이 됐었죠. 네, 2030을 고립시켜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관점들이 앞으로 정책이나 정견에서 묻어날 것이기 때문에요. 청년층의 지지는 앞으로 더더욱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